1주택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을 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근데 임차를 줄 때 이걸 전세를 주는 게 좋은지 월세를 주는 게 좋은지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1주택 갈아타기를 할 때 전세가 더 유리한지 월세가 더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그렇다면 저희가 1주택 갈아타기 할 때 어떤 곳으로 정말 갈아타야 할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주택 갈아타기 할 때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집이 있잖아요. 그걸 팔고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를 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전세가 잘 안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더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뭐 월세를 줄지 아니면 뭐 전세를 줄지 또 고민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투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존 집을 뭐 임대를 놓고 다른 곳으로 나는 월세 살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확보된 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나중에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을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 집에서만 살았다면 내 집을 임대를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이걸 전세 끼고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이거 전세를 동시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기존 집에 살고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산다고 해서 실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곳을 계속적으로 가보고 하면서 그런 집을 하나, 그런 아파트를 하나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계약을 할 때 미리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소장님 저는 이 집에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 집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서 바로 전세를 맞추고 싶습니다. 아니 월세를 맞추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장님들께서는 되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매에 대한 잔금을 하잖아요. 이 매매에 대한 잔금을 하는 날에 이 전세나 월세에 대한 그 잔금도 같이 하게 돼요. 그 한 날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잔금일 전까지 우리가 꼭 전세든 월세든 그 임차를 맞추어야 돼요. 네,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매물을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다른 부동산에 풀어놓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리면 꼭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부동산 소장님에게 제가 이 임대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도 꼭 내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체크할 게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아파트가 있을 때 이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매물 개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매물 개수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매물 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의 최저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내 투자금이 되잖아요. 그만큼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금일 때까지 전세나 월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잘 안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잔금일을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는 뭐 2달이나 3달 정도로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도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잔금일에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 한 4개월 이상 넉넉히 이렇게 잔금을 잡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군지는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학군지가 뭐냐면 학군이 좋은 동네예요. 중학교 학군이 좋다, 고등학교 학군이 좋다 이런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겨울 방학에 전학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기 중간에 전학을 하면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 반 배정이 새로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이제 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군지는 겨울방학 때 임대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임대 수요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군지인지를 꼭 이제 부동산에 좀 확인을 하셔야
하셔가지고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임대를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를 맞출 때 또 팁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뭐 부동산에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일일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임대를 맞춰보니까 최대한으로 좀 많은 곳에 내 매물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문자로 50군데, 뭐 100군데까지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낼 때는 제 임대 매물에 뭐 동호수, 평형, 내가 원하는 뭐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의 상태도 다 넣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 5대면 5대, 뭐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뭐 옵션에 대한 사항들을 다 넣고요. 뭐 입주 청소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다 넣고 줄눈이나 뭐 탄성 코트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으면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도 같이 넣어요. 보통 저희가 집을 보러 갈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첨부를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님들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물어볼 게 없어요. 그 모든 내용이 문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곳에 임대 매물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실 때 뭐 집을 미리 사놓는다고 했을 때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장 큰 리스크가 그 잔금일 때까지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못 맞추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이 3억이라고 하면 이 3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임대를 못 맞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유선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명함을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몇 군데 이렇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연락을 해서 유선으로라도 나의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또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를 놓을 때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에 대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의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평택의 쌍용 스윗 다톰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14평의 가격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를 보니까 매매 가격이 3억 정도 되고요. 전세 가격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정도입니다. 월세 가격이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요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하시면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건데요. 전세금 여기에는 저희가 2억 원 넣으시면 되고요. 월세 보증금에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검색을 해보면 한 3.5% 정도 됩니다. 3.5%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임대료 인상률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5%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5%로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세의 가격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월 5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월세가 보증금 2천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월세 계산기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이럴 때는 이 전세보다 월세를 놓는 것이 확실히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요즘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워낙 전세가 잘 안 맞춰지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월세를 많이 사시려고 해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가게 되면서 월세가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 단지마다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감안을 하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매매가 3억이고 전세가가 2억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전세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파트에
지금 나와 있는 월세 가격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계산을 해볼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이 6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60%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3억에 60%니까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8천만 원을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월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8천을 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대출 이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6도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년 이자가 한 80만 원이고 이거 월로 계산을 하니까 90만 원이 나왔어요. 월 90만 원인데 월세를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세팅을 하게 되면 이자로 9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월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파트 단지마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가고 싶어하는 단지의 전세가, 월세 가격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월세로 맞추느냐, 전세로 맞추느냐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대출이 그만큼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SR을 보거든요. DSR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 빚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 한도에 다 넣어버려요.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 부채에 잡히기 때문에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놓는다고 했을 때도 요즘에 전세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서 역전세가 나는 곳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전세를 맞춘다고 해도 추후에 혹시나 역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금을 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 또 오히려 월세로 세팅하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1주택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맞을지, 만약에 내가 갈아탄다고 했을 때 어떤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1주택이 정말 똘똘한지 똘똘하지 않은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똘똘하다, 똘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이 도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구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드느냐입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실 사이트에 가시면 순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 지역 그 구를 선택하시고 평형을 31평에서 35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쭉 하면 가장 가격이 비싼 아파트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가격이 비싼 그 아파트의 가격에 곱하기 70%를 하면 상위 30% 아파트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운대구 그리고 31평에서 35평으로 이렇게 해서 쭉 검색을 해보면 가장 1등이 트럼프 월드 센텀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이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12억 원 곱하기 70%를 하면 한 8억 정도까지가 상위 3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데 내 아파트의 가격이 요 사이에 드는 아파트라고 하면 충분히 똘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격 안에 이 수요와 입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 아파트에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요 30% 안에 드는 아파트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하시면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이게 내 아파트만 지금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다 빠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걸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가 없어져야지 제대로 이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든다고 하면 무리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가 상위 30% 안에도 들지 않고 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갈아타기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다. 저는 그 갈아타기는 정말 좋은 갈아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버머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대구시 동구에 있는 이안 동대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안 동대구라는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예요. 만약에 내가 이안 동대구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버머 힐스테이트로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정말 갈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아파트도 다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이안 동대구도 좋은 아파트지만 주변 상권이 너무 미약하고요. 학군이 이 버머 힐스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반면에 버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인 버머 사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주변이 다 학원가로 완전히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 학원가를 다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가장 좋은 학군인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도 정말 좋은 학교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지로 봤을 땐 비교가 되지 않고 결국 가격에 그게 지금 현재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18년도에 이안 동대구에서 내가 버머 힐스테이트로 갈아타기를 했을 때 자산의 격차가 얼마나 생겼을까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안 동대구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고점이었던 21년도에는 가격이 6억 7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버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가격이 9억 6천만 원 정도였고요. 현재 이제 고점이었던 21년도 가격이 17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안 동대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2억 2천이 올랐고요. 버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7억 4천이 올랐어요.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버머 힐스테이트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자산의 격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이안 동대구에서 버머 힐스테이트로 갔다면 5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안 동대구에서 버머 힐스테이트로 그 시기에 갈아탔다면 훨씬 더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갈아타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내가 미래에 갈아타기를 할 곳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아질이나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매물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 급매물도 보실 수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추려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 가서 또 부동산 소장님도 만나가지고 최근에 뭐 거래가 정말 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들어보시고 매물도 한번 받아보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저는 정말 좋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실거주 측면에서는 갈아타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내가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품도 파시고 발품도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많은 분들은 이게 투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투기 수요라는 것은 결국엔 되게 미미해요. 그 지역이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계속적으로 사줘야 되거든요. 내가 내 집 하나 좋은 곳에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공부를 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취득한 날짜, 보유한 기간입니다. 최근에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이 있고 1년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그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처분 기간이 달랐어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3년이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게 3년으로 다 바뀌었어요. 저희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면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1월 12일에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인정이 돼버리면 일단 양도세에 있어서
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법령이 언제 개정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소급 적용되는 날짜까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비과세 1주택인 분들은 비과세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주택인 경우에 나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를 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요 요건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 기존 주택을 똑같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를 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비과세에 집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가진 이 주택이 많이 올라야지 양도세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막연하게 내가 정말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나는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주택 내가 이제 기존에 취득한 가격과 현재 가격을 좀 비교를 하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인 분들이 어떻게 청약에 접근하면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주택자인 분들, 1인 가구인 분들은 내가 청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점제의 비중이 높았잖아요. 제가 가점제라는 게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요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나 2030인 분들, 나이가 젊으신 분, 1주택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40, 50인 분들, 좀 오랫동안 청약 통장 불입을 했다거나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청약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청약 제도가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편이 됐는데 점점 추천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개편이 되기 전에는 1주택 처분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리했어요. 1주택을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처분 조건을 하지 않으면 불리했어요. 아무리 이게 분양 당첨이 되더라도 1주택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 분양 자격이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청약을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지금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주택자, 특히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청약부터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1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 청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계약분과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아무튼 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이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당첨이 되고 나서 이 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정말 본이 덜컥 당첨이 되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을 하실 때 늘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약을 포기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제한 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쪽에서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류 접수에는 발견이 안 되는데 이게 부적격자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량들이 자녀 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다시 청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가점 상관이 없고요.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1주택자, 2주택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은 약간 이 미계약분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분양을 진행했는데 전체 세대수가 분양이
되지 않고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이 나온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미분양으로 나온 그 전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순위 청약처럼 이런 청약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수를 지정해서 바로 판매가 가능해요. 이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약을 할 때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 분양 경쟁률이 1대1 이상 이렇게 나온 경우고요. 이 청약 당첨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해서 나오게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미계약분은 인기가 있는 단지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법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이제는 1주택자, 다주택자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더 해볼 수 있고요. 이게 2월 말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 법 개정 여부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도 되지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됐다고 해서 뭐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약간 미분양과 다른 점은 청약을 할 때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할 때 주택수엔 포함이 되고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 잠깐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게 청약 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청약 홈에는 한 5월 1일 정도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하실 때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1주택 처분 서약 하는 게 있고 미서약 하는 게 있는데 처분 서약을 하시더라도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미서약으로 청약하시게 되면 처분 서약을 하신 분보다 좀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주택자인 분들은 1주택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요 사항들도 청약홈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예전에는 뭐 1주택자인 분들, 뭐 다주택자인 분들, 뭐 2030인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을 할 때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청약 제도도 점점 개편이 되면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첨제 물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순위 청약이나 미분양 같은 것들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청약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요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라도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주택 갈아타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 집을 알아보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세종시에 임장을 다녀왔어요. 전화 임장도 하고 현장도 계속 다녔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가 실거주자로 생각을 하고 갈아타기 집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현재 지금 세종시나 전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게 정말 적합한 시장이에요. 그 이유가 투자자라고 하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갭이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정말 큽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33평대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4억, 5억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거의 2억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전세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급 물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공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미분양도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냐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상승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전세를 선택하기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 전세 매물이 소진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예요. 이게 투자자로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는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가격이 거의 고점에 비해서 3억,
4억씩 떨어진 이런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집을 알아볼 때 투자자로서 알아본다면 크게 실익이 없고 소장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투자하기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닌데 이 사람 왜 이럴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 가을쯤에 집 이사를 하려고 하는 실거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뭐 집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부동산에 알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역할들이 뭐냐면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내가 역할을 달리 하면서 알아봐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내가 매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실제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에 팔면 되냐고 했을 때 모든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매도자가 가격을 낮게 저렴하게 내놓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거래가 성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어야지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는 중개 수수료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집을 판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매도자 입장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 역할을 바꿔서도 꼭 알아보셔야 돼요. 다른 부동산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제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얼마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매도자로서 들었던 이야기와 매수자로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적정 가격을 산출해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내놓으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요즘에는 전세나 월세가 얼마 정도에 맞춰지나요? 라고 여쭤보고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임차인으로 역할을 바꿔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라고 여쭤보고 그 시세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적정 시세를 산출해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실거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아봤습니다. 임차를 가기 전에 이 세종시의 대략적인 입지 분석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도 평당가 가정 1등인 곳부터 2등, 3등 순을 쭉 해서 제가 최근 1년 동안의 가격 변화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가야지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이제 임장을 했어요. 근데 이 임장을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전화 임장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는 전화 임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금요일 오후 그 시간을 정해서 부동산에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는 곳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실제로 세종시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장감이 있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지금 세종시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매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훨씬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강제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세종시 임장을 가야 되니까 이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전화 임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전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소장님 제가 지금 세종시 방곡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 매물을 확인했더니 지금 급매물이 6억 6천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직 거래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여쭤봤더니 소장님께서는 맞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쭤봐요. 혹시 그럼 소장님 이거 제가 정말 하려고 하면 조정이 될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왠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가을쯤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께서는 혹시 사정이 급하신가요? 아니면 이 잔금을 가을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장님께서는 이것도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주인분께서 사정이 급하시면 가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이분은 뭐 2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냐면 이 집주인이 지금 사정이 급한지 급하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집주인이 사정이 급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정말 살려고 하잖아요. 그걸 살려고 한다는 거 어필을 했고 꼭 사야 되는데
있는데 자금이 지금 부족해서 조금 조정해달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주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희가 세종시에 직접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는 대략적인 입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어디를 선호하는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소장님, 제가 원래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세종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 방곡동에 있는 요 아파트도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이를 키우기가 좋은 곳일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여기도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바로 앞에 금강이 있기 때문에 그 뷰가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쾌적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선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성동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상권도 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고 한번 여쭤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소장님께서는 그쪽은 또 주상 복합이 좀 많고 좀 복잡해서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분들도 여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소장님들의 또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보면서 우리가 세종시에 대해서 또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소장님, 요즘에는 실거주자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더니 소장님께서는 요즘에는 실거주자분들이 금매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금매 위주로 거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실거주자분들이 요즘에 집을 많이 사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출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그런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고정금리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급매물을 좀 매수를 하려는 수요가 많다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저는 항상 전화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장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꼭 상의를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전화 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세종시의 그 현장을 계속 다녀봤어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소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와 현재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냥 제가 혼자 임장을 다닌 것보다 확실히 그 세종시라는 그 지역을 잘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좀 더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 임장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실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자산이에요.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크기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산 공부라는 것이 투자자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또 달라요. 지금 같은 시장은 이렇게 실거주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팔면서 현장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 내가 정말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에 그 가격만 알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가격 변화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쉽게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가시면 시세 실거래가 그래프에서 예전의 가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금은 쭉쭉쭉 이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게 반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저처럼 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에 나오고 있는지, 실제 그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번을 하겠다, 두 번을 하겠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종시 임장 다녀오면서 가족들과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간식도 사 먹고 산책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날들 이용해서 내가 이제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으로 임장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